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김건희 디올백 사건이 무혐의로 덮이던 그 밤에 정승윤 전 권익위 사무처장이 왜 관저로 들어갔는지 이 질문 하나가 지금 국힘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건 단순히 김건희 명품백 하나 덮은 사건이 아닙니다. 국가 반부패 시스템이 어떻게 통째로 넘어갔는지 그 밑그림을 보는 사건이에요.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놓겠습니다. 첫째, 그 밤 관저에서 1시간 동안 무슨 대화가 오갔길래 담당 부서의 반대 의견이 이틀 안에 뒤집혔을까요? 둘째, 그리고 왜 그 사건을 담당했던 국장 한 분이 카톡에 유서 같은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야 했을까요? 이 두 질문은 사실 하나의 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세 층으로 들여다볼게요. 표면에 있는 심야 회동, 그 뒤에 수문 조작의 동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결과, 검찰 개혁 자체가 이 사람들 손에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까지 갑니다. 이 세 층 중에 마지막이 제일 위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일이거든요. 먼저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 정상화 추진 TF가 확인한 사실인데요. 회의 시작 2시간 전에 정승윤이 비공식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종결 방향을 못 봐갔고요. 의결서도 본인이 직접 썼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회의는 사실상 형식이었던 거예요.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서울의 봄 어디쯤 나오는 새벽 관저 밀실 결정 다음날 발표 그림이 겹칩니다. 그런데 이 심야 회동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 사건 이제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이건 명품백 하나를 무혐의로 처리한 사건이 아니에요. 국가 반부패 시스템이 안에서부터 붕괴됐던 순간의 기록입니다. 무혐의 처분과 김 국장의 죽음, 이 두 가지는 별개가 아닙니다. 한 사슬로 이어져 있어요. 김 국장이 유서 대신 카톡에 남긴 문장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 이 한 문장이 사실 이 사건 전체를 다 설명해요. 국민권익위원회 국장이라는 자리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국가의 반부패, 청탁, 금지, 공익, 제보, 보호 이 세 가지 축을 실무에서 관리하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상식과 원칙이 정치와 부딪힐 때 제일 앞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있던 분의 마지막 말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주류 매체가 이 카톡을 왜 크게 다루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국가 반부패의 최전선에 있던 사람의 마지막 말입니다. 근데 지상파에서 이걸 얼마나 자세히 다뤘습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절망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한 사람을 어디까지 몰아붙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몰아붙임이 실제로 무슨 결과를 만드는지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심야 회동에서 정확히 뭐가 결정된 건지 이제 하나씩 보시죠.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가 이번에 발표한 결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겁니다. 정승윤 전 사무처장이 담당 부서의 의견과 달리 사건을 처리했다는 것. 담당 부서는 이걸 그냥 덮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었어요. 근데 정승윤은 그 반대로 갔습니다. 두 번째, 사건 처리 진행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심야 시간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 약 1시간, 이게 사실로 확인됐어요. 세 번째, 회의 2시간 전에 비공식 회의를 소집해서 종결 처리 방향을 언급했고 의결서까지 직접 작성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 회의는 요식 행위였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2시간 전이라는 타이밍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공식 회의, 2시간 전에 비공식 회의를 소집한다는 게 뭘 뜻할까요? 자기가 원하는 결론에 반대할 사람들이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회의는 열되 실질적인 결정은 그 전에 끝내놓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회의록에 반대 의견이 남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결정 구조인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정황도 확인됐어요. TF 발표 내용을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정승윤 전 사무처장이 명품백 사건 종결에 반대 의견을 가졌던 고인에 대해 회의 발언권을 제한했고 주요 사건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공공연히 비난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결론이에요. 김 국장이 카톡에 남긴 다른 문장도 있어요.
법문원도 중요하지만 상식에 어긋나지 않은 처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말도 남기셨어요. 반부패 법률의 정치적 악용은 그만두어야 한다는 말씀. 이게 어떤 사람의 마지막 말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TF가 이번에 확인한 이 사실들은 사실 유족과 동료 직원들이 작년부터 계속 말해오던 겁니다. 새로운 폭로가 아니라 뒤늦은 공식 확인이에요. 문제는 이겁니다. 왜 지금까지 아무도 조사하지 않았느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콩쥐 자리에 팥쥐가 앉아있던 셈이에요. 원래 그 자리에서 상식대로 일해야 했던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시고요. 이 사람들 매번 이래요. 회의는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결정은 그 전에 다 끝내는 거. 그런데 정승윤이 저지른 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진짜 잔인한 대목이에요. 정승윤이 국회 운영위에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요. 고인이 이재명 대표 헬기 사건으로 매우 힘들어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자기가 괴롭혀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죽음의 원인을 이재명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운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배경 먼저 짚고 갈게요. 이재명 대통령은 2024년 1월 2일 부산에서 피습을 당했습니다. 목의 경정맥 근처를 찔렸어요. 몇 밀리미터 차이로 즉사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부산에서 서울로 헬기 이송이 됐고요. 그 헬기 이송 자체를 정승윤 체제의 권익위가 문제 삼은 겁니다. 여기서 규정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우리나라 응급 헬기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119 응급 의료 헬기. 이건 의료진이 요청하면 출동하게 돼 있어요. 규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닥터 헬기인데 이건 중증 외상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규정이 좀 달라요. 그날 사용된 건 119 응급 의료 헬기였습니다. 부산대 병원 의사가 요청했고 규정대로 출동했어요. 근데 정승윤이 뭘 했느냐? 닥터 헬기 규정을 가져다가 119 헬기 사건에 들이댔습니다. 초록 신호에서 지나간 사람한테 빨간 신호 규정 걸어서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산대병원 의사, 서울대병원 의사, 부산 소방본부 직원들이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죽을 뻔한 사건을 조사해놓고 특혜가 있었다는 식으로 이걸 결론 지어버린 거예요. 이 조사 결과가 뭘 의미했느냐? 앞으로 대한민국 응급의료 현장에서 정치인 환자가 실려오면 의료진이 헬기 요청을 망설이게 만든 겁니다. 규정대로 했다가도 나중에 정치적으로 걸릴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호인지 응급의료를 아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그 대상이 이재명이든 누구든 다음번에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몇 분을 망설이게 만든 겁니다. TF가 이번에 확인한 내용 그대로 옮겨봅니다. 정승윤 전 부위원장이 전원위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담당 부서의 송부 의견과 달리 위반 통보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김 국장 빈소에 조문을 갔을 때 권익위 직원들이 유족들이 원치 않는다고 왜곡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돌아가려는데 유족 한 분이 나와서 그러셨답니다. 빈소까지 와서 유족 얼굴도 안 보고 돌아가는 게 말이 되느냐고 유족의 뜻을 반대로 전달해서 조문 자체를 막으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 박원순 시장 가짜 유서 흔들었던 그 사람입니다. 죽음을 이용하는 방식이 처음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그림입니다. 정승윤 한 사람의 문제로 보시면 안 됩니다. 같은 사람이 김건희 사건은 덮었고 이재명 사건은 만들었어요. 이게 뭘 뜻하는지 딱 잡히시죠? 이건 조작 능력이 아니라 방향성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어느 쪽을 지키고 어느 쪽을 치는지 이미 정해져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 정도면 자충수 수준이 아니라 조작극입니다. 지상파에서 이 헬기 규정 조작 부분 얼마나 자세히 다뤘습니까? 규정 자체를 바꿔치기 해서 공무원들을 처벌했다는 이 팩트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삭발까지 했어요. 본인은 정치 탄압이라고 하면서요. 도둑이 재발저리는 모양새죠. 삭발이 결백의 증거인가요? 아니면 뭘 감추려는 몸부림인가요? 그리고 정승윤 혼자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 시절 권익위에 있던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시죠. 유철환 전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반부패 총괄기관의 수장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아는 사람 민원 처리를 권익위 통해서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채용해서 하루 1시간씩 마사지를 시킨 정황도 나왔어요. 반부패를 총괄하는 사람이 반부패 규범 자체를 우습게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코미디입니까? 아니면 시스템 붕괴의 상징입니까? 김태규 전부위원장 방통위로 옮겨가서 이진숙 위원장 탄핵 안건 처리하다가 중간에 사퇴하셨고요. 지금은 울산 남구갑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계십니다. 유일임 방심위 관련해서도 하나 짚어야 합니다. 유일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사건, 이건 방심위 직원들이 공익 제보로 폭로한 사안이에요. 근데 권익위가 어떻게 대응했느냐? 폭로한 공익 제보자들을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합니다. 유일임 거는 방심위로 다시 돌려보내요. 방심위가 스스로를 조사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딱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 세 사람 정승윤, 유철한, 김태규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고 12.3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려고 버텼던 인물들이에요. 그러다 하나씩 밀려나면서 지금은 지방선거, 국회 재보궐, 부산 교육감으로 각자 살기를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잔존 세력이 어떻게 재배치되는지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이 벌인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시스템이 작동한 방식이에요. 위에서 아래까지 서로 지켜주고 서로 자리 만들어주고 문제가 생기면 폭로한 사람을 오히려 걸어버리는. 자, 여기까지 보면 결론이 나오는 것 같잖아요. 정승윤이라는 한 사람, 그리고 그 주변 몇 명, 이 사람들만 처벌하면 정리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검찰의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살인, 조작 언론을 동원한 명예살인, 3가지 살인 위협에서 살아남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처벌하면 되겠다. 마무리되겠다. 여기서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정승윤을 잡아도 이 사람들을 다 정리해도 그 다음이 있어요. 더 위험한 다음이. 이 얘기 매불쇼에서 김용민 의원이 최근에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이 진행 중이잖아요. 공소청법, 중수청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 입법안이 처음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당원들이 먼저 보고 분노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아니냐고 댓글에 난리가 났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뒤늦게 놀랐습니다. 당원들이 그렇게 반응한다는 사실 자체에 놀란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김용민 의원의 설명이 이거예요. 지금 정부 TF에서 실질적으로 검사들이 안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법을 뜯어보면 그게 보인대요. 곳곳에 검사들이 아니면 절대 넣지 못하는 독소 조항들이 촘촘히 밝혀 있다고요. 김용민 의원 표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점 하나 가지고 장난치는 거 검사들 아니면 못해요. 곳곳에 독소 조항을 심어놓고 입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발견할 수 없는 문구들을 마구 꽂아놓는 방식. 이런 건 수사 경험 없는 사람은 못 만든대요. 그래서 이 법을 검사가 만들었다는 게 조문 자체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형사소송법은 정부 조직법이 아닙니다. 육법 전서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의 기본법이에요. 정부의 조직을 바꾸는 게 아니라 형사 절차 전체의 뼈대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건 국회가 주도해야 하는 법이에요. 근데 정부 TF에서 검사들이 앉아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행안부 안에 중수청 추진 설립단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중수청을 어떻게 만들 건지 준비하는 조직이에요. 여기 단장은 행안부 차관인데 그 아래 주요 보직의 검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사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잘 아니까라는 논리로요. 경찰이 들어가겠다니까 실무자만 오라고 합니다. 총경급 이상은 배제. 그리고 이 자리에서 뭘 만드느냐? 대통령령을 만들어요. 중수청과 경찰의 관계, 중수청과 공소청의 관계, 구체적인 것들을 다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 만드는 자리에 검사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는 지금 겸직 규정이 살아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법무부 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고 중수청 수사관이 행안부 공무원으로 겸직할 수 있어요.
김용민 의원이 이거 삭제해야 한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통과가 안 됐습니다. 왜 이게 문제냐? 이미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통로가 바로 이 겸직 규정이었거든요. 이제 중수청을 통해서 행안부까지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검찰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개혁의 대상이 검찰이잖아요. 근데 그 개혁을 검찰이 설계하고 있어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표현이 왜 이렇게 오래 살아남았는지 지금 상황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검찰 개혁 설계를 검사들이 앉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개혁입니까? 아니면 정교하게 짜인 생존 전략입니까? 이 질문 하나만 붙잡고 보시면 됩니다. 12.3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름만 바꿔서 검찰 개혁 설계 테이블 안쪽으로 옮겨진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십니까? 이 이야기의 첫 장면. 정승윤이 심야의 관저로 들어간 그 밤 말입니다. 그 밤에 시작된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무대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관저에서 행안부로, 권익위 사무실에서 중수청 추진 설립단으로.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여기서 정승윤 한 사람 처벌만 봐서는 안 됩니다. 김용민 의원이 이걸 강조했는데요. 5월까지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신속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5월까지가 사실상 마지막 창이에요. 6개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여름이고요. 여름 지나면 국정감사 시즌이고 그 다음은 연말 예산. 그러다 보면 검찰개혁은 계속 뒤로 밀립니다. 카르텔이 원하는 게 정확히 그거예요. 시간을 끄는 것. 시간을 벌면 그 시간 안에 자기들이 원하는 안을 실무 차원에서 완성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법사위원장과 간사 인선. 이게 지금부터 준비돼야 한다는 얘기고요.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들로 법사위 구도를 미리 만들어놔야 5월 이후에 실제 개정 작업이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용민 의원이 이런 말도 하셨어요.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검찰개혁 디테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다는 겁니다. 오히려 당원분들이 뉴스, 유튜브, 여러 채널을 통해서 더 깊이 알고 계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쪽이 실제로는 국민이고 당원인데 협상은 그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김용민 의원이 전해준 얘기 하나가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한 의원이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고치고 나니까 뭐가 문제였는지 이제 알겠다. 통과된 뒤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검찰개혁 실무를 이끄는 사람들의 이해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는 누가 있느냐? 목숨 걸고 자기 조직 지키려는 검사들이에요. 간절함의 무게가 이미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민정수석 자리에는 검사 출신을 앉히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이 통로가 컨트롤됐느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각 부처의 인적 구성을 계속 모니터링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부에 검사가 몇 명 배치되는지 어떤 자리에 앉는지 그걸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마음대로 검사를 데려다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 통로가 지금 없으면 국회에서 백날 얘기해도 부처 안에서 검사들이 계속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검사 출신 민정수석에게 넘어가면 통로가 오히려 카르텔한테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지켜봐야 하느냐? 몇 가지만 체크 포인트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 TF 구성원 명단이 어떻게 공개되는지, 그리고 검사와 경찰과 공수처의 실질적 참여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둘째, 대통령령 초안이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초안의 겸직 규정 관련 조항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셋째, 다음 민정수석에 누가 앉는지. 이 세 가지 신호만 봐도 검찰개혁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판단이 서실 겁니다. 그리고 이건 국회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원, 주권, 정당이라는 말이 실질적으로 뭘 뜻하느냐, 지금 이 국면에서 시험받고 있는 겁니다. 당원이 더 깊이 알고 있고 당원이 더 절실하다면 그 목소리가 실무 협상 테이블까지 어떻게 전달되느냐, 이게 앞으로 6개월간 민주당이 진짜 반부패 개혁 정당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검찰개혁이 실질적으로 검사 카르텔의 손에 넘어가면 12.3의 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 뿌리에서 다음에 뭐가 자라날지 그건 아무도 예측 못해요. 질문 하나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개혁을 개혁 대상이 설계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다음 12.3은 언제 어떤 이름으로 다시 올까요?
이건 정승윤 한 사람 처벌한다고 답이 나오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흐름 계속 추적하실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같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 채널이 계속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